2024년 11월의 어느 아침,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한 남자가 천천히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낡은 셔터는 삐걱거리며 저항했지만 남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것을 끌어올렸다. 박민수, 71살.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철물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낡은 작업복. 그의 모습은 이 동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노인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또 그렇게 일찍 나가셨어요? 휴대전화 너머로 큰아들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45살의 준혁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 속에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아침 일찍 문 열어야 손님들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지.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40년을 넘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철물점 문을 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그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의 성실함은 동네에서 소문났지만 그의 가게는 여전히 가난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드릴게요. 그렇게 매일 새벽부터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준혁의 제안에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평소의 담담한 목소리를 되찾았다. 아니야. 난 이 가게가 좋아. 여기서 할 일이 있어. 할 일이요? 아버지, 한 달에 겨우 100만 원도 안 버시면서요. 동생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내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대는데. 준혁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불만이 묻어났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 왜 평생 작은 철물점에 매달려 사는지, 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게 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먼지 쌓인 선반을 닦고 녹슨 공구들을 정리하고 페인트 통들을 정렬했다. 모든 동작이 느렸지만 정확했다. 오전 8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동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김 기사였다. 그는 단골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5인치 못 한 박스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무릎은 관절염으로 삐걱거렸고 허리는 40년 동안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못한 박스를 건네며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비록 가난했지만 손님들과의 작은 교류가 그에게는 소중했다. 사장님, 근데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요새 큰 철물점들이 많이 생겨서. 김 기사의 물음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렇죠. 뭐, 하루하루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대형 철물점 체인들이 동네 곳곳에 생기면서 그의 작은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다. 전기세와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다. 아니, 닫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40년째 간직해온 이유가.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수는 가게 뒤쪽 작은 공간에서 컵라면 하나를 끓였다. 그것이 그의 점심이었다. 라면을 먹으며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봤다.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다. 매달 25일. 40년 동안 그는 그 날짜를 잊은 적이 없었다. 오후 3시쯤
동네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가게 밖으로 나가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한 아이가 철물점 앞에서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다. 민수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니? 네.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민수는 가게로 들어가 구급상자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줬다. 그의 손길은 할아버지의 그것이었다. 이제 괜찮아. 조심해서 가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그의 눈가에 촉촉한 무언가가 맺혔다.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루의 매출은 5만 원 정도였다. 월세와 전기세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간 민수는 낡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통장 하나가 있었다. 그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320만 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다.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민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다. 은행거래 내역서들이었다. 하지만 이 내역서들은 철물점 통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거액의 송금 기록들이 빼곡했다. 매달 25일, 200만 원씩, 40년 동안. 민수는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췄다. 그의 손이 떨렸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날의 비명, 피, 그리고 차가워져 가는 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밤은 깊어갔고 철물점은 고요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40년 전의 그날이 여전히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철물점 문을 열었다. 그의 삶은 반복되었다. 지루하고 힘들고 외로운 하루하루.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춰서는 안 됐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철물점 아저씨로 기억했다. 가난하지만 친절하고 늙었지만 부지런한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구부정한 등 뒤에 숨겨진 무게를, 그의 거친 손에 담긴 이야기를, 그의 작은 미소 뒤에 감춰진 슬픔을. 1984년 봄, 서울은 개발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고 도로는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모두 성공을 꿈꿨다. 그리고 그 꿈의 한가운데 박민수가 있었다. 36살의 박민수는 당시 건설 자재 유통회사 대한산업의 창업주였다. 불과 5년 만에 작은 철물 도매상을 전국 규모의 유통회사로 키워낸 젊은 사업가.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수야, 우리 회사 올해 매출 목표 200억이지? 동업자였던 최상훈이 웃으며 물었다. 상훈은 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졸업 후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함께 성공의 사다리를 올랐다. 200억으로는 부족해. 올해는 300억을 찍어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당시 강남에 새로 지은 오피스 빌딩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회사도 곧 저런 빌딩에 입주할 것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에는 그림자가 따랐다. 민수는 너무 바빴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아내 정숙은 홀로 어린 아들 준혁을 키우며 외로워했고 민수는 그것을 알았지만 달라질 수 없었다. 여보, 준혁이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는 함께 시간 좀 보내요. 미안해. 이번 주말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다음에. 민수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1984년 7월 15일 일요일. 맑은 날씨였다. 민수는 드물게 주말에 집에 있었다. 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이었다. 9살 준혁은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이 신기한 듯 졸졸 따라다녔다. 아빠, 우리 공원 갈까요? 아빠가 일 좀 보고. 아빠는 맨날 일만 해요. 준혁이 삐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아들의 눈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공원 가자.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의 미소를 민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오후 2시. 민수는 준혁을 태우고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그가 타던 차는 최신형 소나타였다. 성공의 상징 같은 차였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으며 기분이 좋았다. 날씨도 좋고 아들도 행복해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다. 준혁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수는 웃으며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공원에서 준혁은 뛰어놀았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놀이를 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그는 행복했다. 아빠도 같이 놀아요. 준혁이 달려와 민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민수는 웃으며 일어났다. 두 사람은 술래잡기를 했다. 민수는 일부러 천천히 달렸고 준혁은 까르르 웃으며 도망쳤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민수는 준혁에게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준혁은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놀러 와요.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민수는 곧 알게 되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왼쪽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왔다. 자전거였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헤드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민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늦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차에 부딪혔다. 소년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 소년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몇 초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빠, 저 사람. 준혁의 목소리가 민수를 깨웠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바닥에 쓰러진 소년을 향해 달려갔다. 소년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머리에서, 팔에서, 다리에서 붉은 피가 아스팔트를 적셨다. 소년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이봐, 정신 차려. 누구 좀 도와주세요. 민수는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119에 전화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곧 구급차가 올 거야. 버텨. 하지만 소년의 눈은 점점 감겼다. 그의 손은 차가워졌다. 민수는 공포를 느꼈다. 진짜 공포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처음 목격하는 공포를.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소년을 들것에 실었다.
민수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준혁은 울고 있었다. 민수는 아들을 안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수는 복도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환자는 중증 뇌손상과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준혁이 옆에 있었으니까. 곧 소년의 가족들이 도착했다. 어머니는 오열했고 아버지는 민수를 노려봤다. 그 시선은 칼날 같았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소년은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다. 민수는 복도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신에게 빌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빌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새벽 2시 의사가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조금 나은 표정이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완전히 회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뇌손상이 심해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자 절망이었다. 살았지만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다. 소년은 깨어났지만 예상대로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왼쪽 다리의 영구적 손상, 그리고 간질 발작. 16살 소년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민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는 소년의 가족에게 계속 사과했지만 그들은 그를 봐주지 않았다. 특히 소년의 아버지 이창수는 민수를 증오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끝났어요. 우리 준호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의사가 되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창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보험 회사와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소년 쪽에 신호 위반도 있었다. 민수의 과실은 30%로 판정되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소년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는 장면, 바닥에 고여있던 피, 그 가느다란 숨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소년도 신호를 어겼잖아요. 아내 정숙이 위로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내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어. 보험금 처리가 끝났다. 병원비와 위자료를 합쳐 약 3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1984년 당시로는 큰돈이었지만 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하기로. 그는 소년의 가족을 찾아갔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준호 군의 치료비, 재활비, 생활비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창수는 냉소를 지었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 다리는 돈 준다고 나아요. 뇌는 돈 준다고 고쳐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창수는 오랫동안 민수를 노려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하지만 제 눈앞에는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으니까.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회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동업자 상훈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고 작은 합의금만 받았다. 민수야, 너 미쳤어. 우리 회사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왜 지분을 포기해? 상훈아, 난 이렇게 살 자격이 없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성공할 수 있겠어? 그건 사고였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회사를 떠났고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철물점을 열었다. 화려한 오피스에서 낡은 가게로, CEO에서 철물점 주인으로. 그것이 그가 선택한 속죄의 삶이었다. 민수는 매달 25일 이창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익명으로. 그는 절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창수가 원한 것이었으니까. 처음 몇 년은 견딜만 했다.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과 저축한 돈으로 철물점을 운영하며 매달 송금을 계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돈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철물점은 잘 되지 않았다. 민수는 장사에 재능이 없었다. 아니, 재능이 없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아내 정숙은 남편을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생활비는 부족했고,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당신,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준혁이도 크고 있는데, 학원비, 교재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조금은 끝이 없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철물점은 여전히 가난했고 민수는 늙어갔다. 준혁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릴 적 기억 속 성공한 사업가 아버지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초라한 철물점 주인이 되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없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저는 왜 못 가요? 12살 준혁의 물음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철물점에 앉아 있었다. 가게 밖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사고 직후 신문 기사였다. 청소년 교통사고, 중상, 평생 장애 가능성. 기사를 읽으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대 남자의 조용한 울음. 누구도 듣지 못하는 혼자만의 참회.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밤은 깊었고 철물점은 고요했다. 민수의 속죄는 계속되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죽는 날까지. 1994년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났다. 철물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민수도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었다. 다만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등은 더 구부정해졌다. 아들 준혁은 19이 되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문제였다. 당시 대학 등록금은 1년에 300만 원 정도. 철물점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아버지, 제가 장학금 신청해 볼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준혁은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 매달 200만 원은 반드시 송금해야 했으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날 밤 그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가난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문 밖에서 서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해 여름, 아내 정숙이 쓰러졌다. 과로였다. 그녀는 철물점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쉬면 생활비가 없었으니까. 정숙은 며칠 후 다시 일터로 나갔다. 민수는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철물점 뒤편 작은 방에서 통장들을 꺼냈다. 철물점 통장 잔액은 70만 원.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다른 통장을 확인했다. 개인 계좌. 여기에는 조금 더 있었다. 40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돈은 다음 달 송금을 위한 것이었다. 민수는 20년째 한 달도 거르지 않고 200만 원을 송금해왔다. 그것만큼은 절대 어길 수 없었다. 민수는 고민했다. 가족과 속죄 사이에서.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 2천만 원. 높은 이자율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출금으로 아내의 병원비를 내고 아들의 등록금 일부를 보탰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철물점 재고를 채웠다. 하지만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버거웠다. 2004년 사고가 난 지 20년이 지났다. 민수는 60이 넘었다. 그의 몸은 망가지고 있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고혈압.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아까웠으니까. 어느 날 오랜만에 옛 친구 상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훈은 민수가 떠난 후 회사를 키워 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야, 나 내일 내 동네 근처 지나가는데 저녁이나 같이 할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중국집에서 만났다. 상우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민수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했다. 민수야,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상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수는 짜장면을 먹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냥 이게 내 삶이야. 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 회사로 와. 너 능력 있잖아. 임원으로 들어와도 돼. 상훈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됐어. 난 이 가게가 편해. 편하긴 무슨. 너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얼굴에 주름도 가득하고. 민수야, 그때 그 사고 때문에 아직도 그러는 거야? 민수는 말이 없었다. 상우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 자책하지 마. 그건 사고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헤어지며 상훈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받아. 예정 생각해서. 아니야. 이건. 받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도 없었어. 이건 그때 내 목.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상우는 강제로 그의 손에 쥐어줬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봉투를 열었다. 1,000만 원. 그에게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없었다. 다음 달 25일. 민수는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했다. 250만 원.
50만 원을 더 보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보상하고 싶었다. 2014년 사고가 난 지 30년이 지났다. 민수는 70이 넘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철물점 문을 열었다. 아들 준혁은 외국계 기업의 중견 간부가 되었다. 그는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샀다. 성공한 삶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아버지, 이제 가게 정리하시고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준혁은 가끔 이렇게 제안했지만 민수는 항상 거절했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좁고 낡고 추운데. 그래도 여기가 내 자리야.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철물점을 지키는지, 왜 편안한 노후를 거부하는지. 사실 민수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이 철물점이 그의 속죄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죄를 잇는 것 같았다. 그는 잊을 수 없었다. 잊어서도 안 됐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다. 장애인 복지 관련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이준호 씨 46는 현재 재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내 경험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준호, 그 이름, 그 나이, 틀림없었다. 40년 전 그날, 그가 사고를 낸 소년, 이제는 중년이 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내려놓았다. 준호는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장애라는 단어를 보며 민수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준호의 집 근처를 찾아갔다. 물론 그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이창수는 민수를 보기 싫어했으니까. 하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작은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민수는 준호를 봤다. 중년의 남자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옆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아내인 것 같았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힘들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준호는 그를 보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20년째 한 달도 거르지 않고 200만 원씩 송금한 통장. 그는 계산을 해봤다. 30년 동안 매달 200만 원, 총 7억 2천만 원. 거기에 가끔 보낸 추가 송금까지 합하면 거의 8억 원에 가까웠다. 8억 원. 민수의 철물점 평생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을까? 사실 민수에게는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 회사를 떠날 때 그는 상훈에게 지분을 넘겼지만 그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있었다. 1억 원. 1984년 당시로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민수는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로 생활하며 송금을 계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원금은 줄어들었다. 그는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민수는 또 다른 일을 했다. 밤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철물점 문을 닫은 후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처 오피스 빌딩 청소를 했다. 그리고 3시간 자고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60대 중반부터 70대까지 민수는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 누구도 몰랐다. 가족도, 동네 사람들도. 하지만 이제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무릎은 걸을 때마다 아팠고 허리는 조금만 굽히면 찌릿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정신이 몽롱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민수는 쓰러졌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며칠간 입원했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입니다. 이 나이에 너무 무리하셨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틀 만에 퇴원했다. 송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그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은행에 갔고 예정대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침대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또 한 달을 버텼으니까, 또 한 번 약속을 지켰으니까. 2024년 가을, 민수는 71살이 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의 신호들이 분명했다. 가슴 통증, 숨 가쁨, 어지러움. 병원에 가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민수는 가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치료받을 돈도 없었고 설사 있다 해도 그 돈은 다른 곳에 써야 했으니까. 민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자신이 떠난 후를 위해 그는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서류들을 꺼냈다. 40년 동안 모은 은행거래 내역서들, 송금 증명서들, 그리고 한 통의 편지. 편지는 10년 전에 쓴 것이었다. 민수는 그것을 다시 읽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고백, 사과, 그리고 마지막 부탁. 민수는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들 준혁에게. 그는 만년필을 꺼내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너는 항상 궁금해했겠구나. 왜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철물점을 고집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말하려 한다. 1984년 7월 15일, 그날을 기억하니? 내가 9살 때, 우리가 함께 공원에 갔던 날, 그날 아버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한 소년을 차로 쳤고, 그 소년의 인생을 망쳤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심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 한 아이의 미래를 빼앗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평생 책임지기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기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고 작은 철물점을 열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준혁아, 내게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너에게 풍족한 삶을 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비록 그 최선이 내게는 부족했지만 아버지가 떠난 후 철물점은 정리해라.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하지만 가게 뒤편 금고 안에 서류들이 있다. 그것들을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재산이 하나 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 대한빌딩 5층 전체.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놀랐지? 아버지도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회사를 떠날 때 상훈에게 지분을 팔았지만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다. 왜 그 재산을 숨겼냐고. 만약 내가 알았다면 나를 말렸을 테니까. 아버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라고 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 돈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 약 67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엄청난 금액이지. 하지만 준혁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다. 그 돈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해라. 이름은 희망의 씨앗 장학재단.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재단이다. 아버지는 한 아이의 미래를 빼앗았다. 이제 그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다른 아이들이 사고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부탁한다. 준혁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 사랑한다. 아들아. 평생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가. 민수는 편지를 접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40년 동안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다. 민수는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재단의 운영 방침도 상세히 적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다. 장애 정도나 성적과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민수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40년 동안 짊어진 짐이 조금 내려놓아진 것 같았다. 2024년 11월 마지막 주. 민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철물점 문을 닫았다. 오후 4시.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공간. 넓고 좁고 초라하지만 그의 인생이 담긴 곳. 선반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민수는 걸레를 꺼내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고마웠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게에게, 지난 세월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청소를 마친 민수는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있었다. 그가 40년 동안 살아온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1984년 회사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의 사진. 젊은 민수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지금의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 참 많이 늙었구나. 민수는 거울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구부정한 등, 이른한 살의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준혁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드물었으니까.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아버지? 준혁아, 너 행복하게 살고 있지? 네, 걱정 마세요. 그래, 그거면 됐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못했다. 사랑한다, 아들아. 네, 저도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물점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옷을 차려입었다. 가장 깨끗한 셔츠와 바지, 40년 동안 입지 않았던 양복. 민수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대한빌딩. 그가 40년 동안 소유했지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곳. 빌딩은 높고 웅장했다. 주변에는 최신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다. 민수는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저 5층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곧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 터였다. 잘 쓰이길 바란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빌딩을 떠났다. 다음 목적지는 이창수의 집이었다. 민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창수가 원했던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지막으로 직접 얼굴을 보고 사과하고 싶었다. 작은 아파트 단지.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이창수였다. 그도 많이 늙었다. 누구십니까? 창수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모두 바꿔놓았으니까. 저, 박민수입니다. 순간 창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곧 그것은 피곤함으로 바뀌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사과하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수는 오랫동안 민수를 노려봤다. 분노, 원망, 슬픔, 그리고 피로. 모든 감정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다. 들어오시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4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낸 게 당신이었습니까?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익명으로 보냈습니까? 당신이 제 얼굴을 보기 싫어하셨으니까요. 창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준호는 잘 지냅니다. 장애가 있지만 재활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민수는 놀라 창수를 봤다. 창수는 쓸쓸히 웃었다. 10년 전에 알았습니다. 우연히 당신을 봤거든요. 낡은 철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왜 저런 가게를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속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미안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미안합니다. 당신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용서합니다.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 용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창수와의 만남 이후 민수는 평화를 느꼈다. 4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민수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는 알았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지막 준비를 계속했다. 철물점 정리, 서류 정돈, 그리고 편지 쓰기. 준혁에게 보낸 편지 외에도 민수는 몇 통의 편지를 더 썼다. 아내에게, 옛 친구 상훈에게, 그리고 이준호에게. 이준호에게 보내는 편지는 가장 쓰기 어려웠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이 16이었을 때
나는 당신의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던 꿈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삶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돈을 보내도 당신이 잃은 것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장학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당신과 같은 처지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재단입니다. 재단의 이름은 희망의 씨앗. 당신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많은 아이들에게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민수. 편지들을 모두 쓴 후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자신이 떠난 후 발송되도록. 11월의 마지막 주. 민수는 마지막으로 철물점 셔터를 올렸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힘이 들었다. 그의 팔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민수는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아름답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매일 봤던 풍경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김 기사였다. 사장님, 또 일찍 여셨네요. 네, 항상 일찍 엽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죠. 김 기사는 못한 박스를 샀다. 민수는 천천히 물건을 건넸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김 기사는 눈치채지 못했다. 사장님, 늘 감사합니다. 다른 큰 가게들 많은데 저는 여기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김 기사가 나간 후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작은 일상, 작은 교류,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가슴 통증이 심해졌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가게 뒤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이제 시간인가.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다. 성공했던 시절, 사고가 났던 그날, 40년간의 속죄, 그리고 마지막 용서.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후회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저녁 6시, 동네 주민 하나가 철물점 셔터가 내려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뒤편에서 쓰러진 민수를 발견했다. 어머, 사장님, 119 좀 불러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수를 들것에 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의 심장은 멈춰 있었다. 병원에서 사망이 공식 확인되었다. 2024년 11월 30일 오후 5시 40분. 박민수, 향년 71세. 민수가 떠난 다음 날, 준혁은 아버지의 철물점으로 향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픔, 죄책감, 그리고 혼란.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준혁은 낡은 철물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 이제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게 되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준혁은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선반, 녹슨 공구들, 먼지 쌓인 페인트 통들, 모든 것이 초라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준혁의 가슴이 아팠다.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준혁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준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준혁의 눈이 점점 커졌다. 1984년의 사고, 40년간의 속죄, 숨겨진 재산, 그리고 장학재단. 모든 진실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 준혁은 주저앉았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아버지는 무능한 게 아니었다.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희생시킨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해하지 못해서. 준혁은 한참을 울었다. 30년이 넘게 쌓인 오해와 섭섭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진정한 후, 준혁은 서류들을 확인했다. 은행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유언장,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부동산 서류를 보고 준혁은 경악했다. 강남 대한빌딩 5층, 현재 시가 670억 원. 가난한 철물점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돈이 있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깨달았다. 아버지에게는 편한 삶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속죄가 행복보다 우선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준혁은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민수가 남긴 다른 편지들을 전해줬다. 이준호에게 보내는 편지도 그중 하나였다. 아버지께서 이준호 씨에게도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셨고요. 준혁은 이준호의 편지를 읽었다. 읽으며 또 다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깊은 참회,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마지막 선물. 제가 재단 설립을 도와야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670억은 엄청난 금액인데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지켜야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감동이 어려 있었다. 며칠 후 준혁은 이준호를 찾아갔다. 직접 만나 편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준호는 작은 재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준호 씨? 네, 누구세요? 저는 박민수의 아들입니다. 순간 이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조용한 방에서 마주 앉았다. 준혁은 아버지의 편지를 건넸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이준호는 편지를 읽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한참 후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말했다. 박민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네, 4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요. 익명으로. 그 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준호는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분을 많이 원망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속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용서하셨나요? 네,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민수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준혁은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준호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울지 마세요.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신 분이에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다. 평생 아버지를 무시했던 자신,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 모든 것이 부끄러웠다. 2025년 봄, 희망의 씨앗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다. 강남 대한빌딩 5층. 한때 박민수의 소유였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 언론인들. 준혁은 단상에 올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40년간의 속죄, 숨겨진 희생, 그리고 마지막 선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박민수는 평범한 철물점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평생 지셨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회피도 없이. 이 재단은 아버지의 속죄이자 희망입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뜻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긴 박수가 계속되었다. 이준호도 단상에 올랐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40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이준호입니다. 박민수 씨 때문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니, 박민수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준호는 계속 말했다. 사고 당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도, 미래도. 하지만 박민수 씨는 4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보내주신 돈으로 저는 재활치료를 받았고, 대학도 갔고, 지금은 재활센터에서 다른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제 인생을 2번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고 후 살려주셨고, 한 번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재단이 박민수 씨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긴 박수가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다. 설립식이 끝난 후 준혁은 아버지의 작은 영정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민수는 철물점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평화로웠다. 아버지,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미안해요. 준혁은 사진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는 분이었는지. 아버지의 뜻 꼭 이루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합니다, 아버지.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봄비,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비,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는 비.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철물점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새벽 5시. 40년 동안 매일 들렸던 그 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지만 영원히 기억될 소리. 박민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될 것이다. 희망의 씨앗 장학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수많은 학생들을 통해,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난한 철물점 아저씨. 하지만 그는 진정한 부자였다. 책임감으로, 속죄로, 그리고 사랑으로 부유한 사람. 그의 영혼이 이제 평화롭기를.